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고졸 총정리 시간입니다. 그쵸? 우리 지금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우리 중간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 좀 뭔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는 게 나중에 그쵸?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안 막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한 중간 정도 왔는데 벌써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그래서 정보사회와 윤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큼 공부를 열심히 했나, 네, 총정리의 형성평가까지 하면서 이번 시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울지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과학기술, 환경, 정보, 윤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정보사회와 윤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들 있죠.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각종 뭐 사이버 불링 이런 거 아마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기본서에서 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우선은 정보통신 사회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식기반 사회, 정보통신 사회, 우리 어쨌든 간에 좀 떼놓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현재 특성을 보시면 정보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폭과 다양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 커뮤니티라든가 사이버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너무 옛날이어서 여러분들 진짜 모를 수 있어요. 막 천리안 나우누리 막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모르죠? 모르시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요즘에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탄으로 엽기적인 그녀라고 나왔었는데 그쵸? 우리 그때 1탄이 그 옛날 웹상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아마 10대 때 엽기적인 그녀 1탄이 나왔었는데 어쨌건 간에 30대 때 2탄이 나왔네요. 그래서 사이버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동호회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그래도 그나마 얼굴을 보고 실질적으로 막 만나고 이러는데 그때는 사실 그 사이버상에서 충분히 인간관계를 쌓은 다음에 막 얼굴 보고 서로 깜짝 놀라고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죠. 그쵸?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 폭과 다양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 그래서 평범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확대됐다. 독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좀 평범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뭐 일반 직장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또 사이버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평범한 개인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영향력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이 지금 정보통신 기술 사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정보통신 사회에서 윤리적인 의미, 윤리적인 논쟁이 뭐가 있겠냐. 이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정보의 진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진위,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우선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보의 가치는 정확한 사실의 반영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를 한다던가 카페를 한다던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올릴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쵸? 맞는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퍼다가 나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보의 진위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보의 진위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보의 소유, 정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증거가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보의 소유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생각나는 게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박명수 씨가 2년 전인가요? 뭐 그때쯤 말을 했었는데 그 유행어
유행어 가지고 누가 내 거냐 네 거냐 막 이런 걸로 한번 특집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신영 씨가 나와가지고 이게 내 거다 막 이러면서 그냥 웃음으로 넘어갔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정보가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보와 소유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창출하는 가치가 커지는 따라서 정보 소유권에 대한 관심하고 갈등이 점차 커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정도 급이 될지 몰랐었는데 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커져버리고 가치가 중요해져 버린 거야. 그때쯤 가버리니까 이제 이게 내 거다 너 거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정보 처리를 할때 예를 들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윤리적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정보의 그 뭔가 진입이 굉장히 느릴 수 있고, 이런 정보 격차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정보 격차가. 그리고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적인 격차가 발생되고 심화된 거.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지식정보 사회, 뭐 정보통신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어른들하고 뭔가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약간 이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되니까 뭔가 어른들하고 나 사이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세대 차이가 아니라 요즘에는 정보 격차라는 얘기가 오히려 세대 차이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이 쓰일 정도로, 같은 세대 같은 나이, 같은 뭐 어떻게 뭐 집안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이버 공간과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볼 텐데,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건 간에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이렇게 좋든 싫든 만나보고 있는데, 그런 특성이라고 본다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소통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가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런 공간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쵸? 이런 공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분명히 있었죠, 그쵸? 그런데 그런 형태의 소통 공간이 생겼고, 그 특징으로 본다면 성별, 국적, 연령 여러 가지 것들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도 상당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체적이라든가 사회적 조건과 제약에서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랬을 때 자아 정체성을 바람직하게 우리가 좀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 정체성 간에 여러 가지 괴리가 있는 경우에 큰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 안에서는 막 거의 뭐 5스타야.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왕이고 대왕이고 막 이래. 근데 현실은 아닌 거야. 현실은 그냥 나는 이렇게 임채정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학생일 뿐이야.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괴리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SNS에서 뭐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SNS 상에서만 스타이신 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뭐 SNS를 실제로 안 하고 그 실제로만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양쪽이 비등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괴리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 사이버 공간에서 불건전한 자아 상태의 애착심을 가지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라는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 가지 너무 격차가 많이 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우선 특징이라는 게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 현실 공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가 좀 같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좀 인식하고 여러 가지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쵸? 내가 현실 공간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뭔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내가 막 되게 멋있어,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좀 차이를 좀 이렇게 좁혀보면서 진짜 실제로도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제 학생 중에서, 제 옛날에 학생 중에서 한 5년 전쯤에 학생 중에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그 검정고시를 가르쳐 준대요. 가르칠 때 친구 중에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죠. 대학생이 됐는데 그 친구는 되게 말도 없었어요. 말도 없었고 선생님들하고도 대화 많이 안 했었는데 저랑 이상하게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막 사석에서는 언니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흥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냥 어린 친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거든요. 여자친구인데 자동차에 관심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진짜 유명한 자동차 블로거였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 친구가 10대 때부터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블로거 활동을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자였는지도 제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암에서 영암에 서킷 있죠? 그쪽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잘 몰라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이게 사이버상에 진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저한테 들킨 거예요. 블로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친해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문가로서 아마 지금 잘 살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좀 극복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은 표현 자유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개인적 가치와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가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죠. 그쵸? 그 사회의 중요한 참여와 여러 가지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우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가치가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봐요. 기본적인 권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아실현. 그쵸?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 무슨 한계가 있냐라고 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가 아주 널리 퍼져나가죠. 아주 그냥 스프레이처럼 굉장히 멀리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흡수하거나 피하기 어려워서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죠? 정보가 뿌려지면 그 정보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떼가지고 털어내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두 번째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끽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었지만,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경우는 아주 윤리와 도덕에서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번째로 사이버 따돌림과 괴롭힘, 사이버 불링. 우리가 기본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예방책과 대응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선은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우선은 존엄성을 훼손하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과 윤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뭘 생각해요? 인간의 존엄성. 그쵸? 그걸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놀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나서 놀려도 그건 당연히 훼손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용서받을 수 있다?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사이버 따돌림을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하고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가해자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책. 내가 만약에 당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사이버 폭력을 다루는 기관이나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락해서, 제가 기본서에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사이버 수사대 112. 그쵸? 잘 아시는 그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윤리적 접근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정보 이해와 표현이라는 얘기죠.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거는, 리터라는 게 뭐예요? 읽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정보를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양하고, 그쵸? 지향 아니죠? 지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종합하는 사고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정보를 바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에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되겠죠. 내가 소중해요? 그러면은 남들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 그쵸? 강조드렸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아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특성, 익명성을 악용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타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 따돌림이라든가 사이버 불링,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환경, 정보, 윤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리를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게 환경 문제. 그치? 그래서 토양 오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토양 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공기 오염, 토양 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제도적인 차원의, 그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우, 환경회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혹은 뭐 협약. 편한 걸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 리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교토 또 기억 안 나시죠? 그쵸? 교토 프로토콜. 그쵸?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협약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서 2001년도에 탈퇴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들,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걸 배웠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익명성. 그쵸? 익명성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었고, 뭐 단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어요. 침해 또는 유출이 있겠는데, 만약에 사이버 공간에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지. 사이버 공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이용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정말 뭐 잘 지켜진다 혹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개인정보 침해도 굉장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정말 10원짜리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중국에 지금 팔려가는 게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10원에서 50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 그 다음에 사이버 세상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개인정보가 뭐 잘 지켜진다. 뭐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정말 침투하기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었던 거 사이버 따돌림이잖아요. 사이버 불링, 그쵸? 사이버 불링 부분, 그 다음에 인터넷 리터러시, 그쵸? 이런 부분들까지만 기억을 해준다면 우리는 과학기술, 환경, 정보, 윤리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사이버 불링, 인터넷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유, 깨끗이 지워야 되는데, 그쵸? 10문제 풀 건데요. 첫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다음 중 생명과학 발전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생명과학의 발전은 생명 연장의 꿈을 가능하게 한다. 그쵸? 생명 연장의 꿈 우리 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꿈도 꿈이지만 어느 정도 생명 연장이 됐다. 두 번째. 생명과학의 발전은 난치병 환자에게는 재활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발전은 생명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경제성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복제기술과 같은 생명과학의 발달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쵸?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복제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너무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 연장이라든가 도움은 되지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 존엄성,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은 무조건 존엄성을 걸고 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낙태 같은 경우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다 좋다 이거야. 원하지 않는 임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배아복제 좋습니다. 배아복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안 해요? 생태계를 여러 가지 복제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파괴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임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2번 문제 볼 거예요. 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더 찾는 문제예요. 1번, 개인의 양심에 호소한다.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기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 농경사회제도로 바꿔간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속가능한 발전. 그쵸? 이 키워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 제도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3번 친환경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생활화한다. 개인적인 방법으로 옳기 때문에 맞고요. 강화된 법안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 근데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도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사고방식, 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남들이 아무리 양심에 호소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3번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1번 기술 지배 현상.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뭔가 기술을 지배하고 로봇을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을 당연히 하셔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생활 공간이 축소가 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 공간이 축소된 것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반성 능력이 약화됐다. 반성하기에는 너무너무 빨리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 부분이 맞고, 그 다음에 세대 간 격차 심화. 세대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격차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생활 공간이 축소가 된 것이 아니라 확대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생활 공간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걸로 연장선상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통통신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즉 뭐예요? 제가 단어 항상 말했던 거 뭐예요? 거리의 파괴. 그렇죠. 그래서 생활 공간이 축소가 된 것이 아니라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거리의 파괴로까지 오게 됐고, 거리의 파괴라는 것이 왜 왔냐?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옆집 사람들하고만 나누던 나의 마음을 저기 멀리 살고 있는, 그렇죠?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나의 친구랑도 나누고, 저기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인과도 나누고, 이렇게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축소됐다?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시죠. 사이버 윤리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건데요. 1번,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정보가 오게 돼도 털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번,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호된다라고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요렇게 나온다고 문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3번, 허위 정보가 유포될 때 발생하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 왜냐? 정보라는 것은 이렇게 퍼진다 그랬어요. 스프레이처럼 쫙.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요. 4번, 사이버 공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양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양심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근본적인 마음도 중요하고 제도적인 것도 중요해서 사이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랬어요? 112에 신고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너무나도 쉽게 정답이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보시죠.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본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를 처음으로 국제협약에 채택하였다. 아니죠. 37개국에 대한 그쵸? 통상 제재를 시작으로, 그쵸? 비가입국이 아니라 가입국에 대한 제재죠. 국제협약에 채택하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2001년도에 미국은 탈퇴했다라고 그랬어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도 탈퇴합시다. 우린 되게 늦게 가입했어요. 아직 탈퇴 못하겠죠. 그쵸? 그리고 탈퇴를 왜 해요? 다 같이 이렇게 환경 잘 보호하고 살면 되죠. 그쵸? 2번,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고 3번, 에너지의 사용 억제 등을 통해서 온실기체 배출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UN 기본협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고요. 4번, 과학적 이론에 의하여 주장된 가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해서 서명국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단기적으로 부과하였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보시죠. 과학기술자의 책임 있는 연구 자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상상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과학적 상상력.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과학기술자의 예를 들어서 더 독특한 아니면 창의력 있는 연구 자세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과학적 상상력이 맞겠지만 여기선 책임 있는 연구 자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상상력. 3번, 예술적 상상력. 4번, 언어적 상상력. 두 번째, 도덕적인 상상력이죠. 왜냐? 과학기술자는 뭘 가져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윤리적 사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과학기술로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은 내가 이것을 개발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여러분들 설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쳐다보시는 거 아니시겠죠? 그쵸? 둘 다 핵과 원자 이런 거 발명한 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 제가 사진까지 띄워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 그거예요. 나는 개발은 하지만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였어요.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발명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에 대해서 과학기술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잖아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사고의 가장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덕적 상상력, 즉 윤리적 사고 둘 중에 아무거나 답을 고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상상력이냐를 골라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데,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었던 뭔가 개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리고 노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벨이 뭔가 그렇게 이렇게 물리학상을 지금 현재 노벨 물리학상, 노벨 과학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역시 하이젠베르크, 오펜하이머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시죠. 다음 글에서 자연을 보는 관점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생태 중심주의죠. 생태 중심주의 학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뭐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쵸? 기억이 하나쯤은 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 학자는 슈바이처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보는 관점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자연정복주의, 인간중심주의,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라는 생각 다 아니고 생태 중심주의를 고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같은 경우는 나는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사이버상의 권리 침해 형태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1번 사이버 불링, 2번 사이버 댓글, 3번 사이버 스토킹, 4번 사이버 수사대. 이거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불링이죠. 타당한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 즉 사이버 불링에 해당하기 때문에 8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보시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라 그랬어요? 발전과 그쵸? 환경보호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과 환경보호를 같이 하는 발전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모든 개발을 멈추고 원시 상태로 산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발전하는 거 멈추고 여러분들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살면 아마 그 원금이란다. 그 원상태 유지도 안 될 겁니다. 우선은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보수를 하고 더 개발하고 이렇게 될 텐데 모든 개발을 멈추고 원시 상태로 산다라는 건 아니다. 2번 환경 보전과 인류의 발전을 함께 이룬다. 그래야 되겠죠. 3번 후손도 자원과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한다. 4번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다른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비판까지도 하게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의사소통의 특징이죠. 그쵸?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1번이 우선 정답이고 2번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약 없이 교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처럼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약 없이 교류하게 됐다라는 건 장점인데 정보의 진위, 판별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3번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쵸?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넓고 정보량이 홍수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4번 기존의 사회적 위계 질서와 계층, 사회적 여건 등에서 벗어나 각자가 주장하는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지위, 신분 다 내려놓고 할 수도 있고 그쵸? 제가 그래서 그 무슨 친구, 제 제자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0대 때 뭔가 되게 조용하고 얘기할 때도 막 조용조용 얘기하고 그냥 10대 여성 중에 여자아이 중에 하나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은 체구에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대학을 갔고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로운 탈을 또 쓸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환경과 정보 윤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면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벌써 지금 중간까지 다 와버렸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벌써 4번째 파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듣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정리해드린다고 열심히 정리는 해드리죠. 또 문제 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수업을 한 번 더 그쵸 들어보면서 그쵸 총 그 만점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